안녕하세요, 썰사남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보내봅니다. 다른 분들처럼 엄청나게 신기하거나 운명적인 일은 아니지만 10여 년에 걸쳐서 제게 일어났던 이 감동적인 일을 꼭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주 대폭망해서 업장 문을 닫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집에 있는 가구들도 팔고, 부모님들이 입으시던 값비싼 외투나 가방 같은 것도 팔았습니다. 그냥 돈 되는 건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에 있는 15평짜리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마당까지 있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마당에는 제가 5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빌라에서는 강아지를 못 키운다며 아버지가 마음대로 시골에 계신 친할머니 댁에 놓고 와버렸습니다. 제 나이 9살. 집이 좁아진 것도 서러운데 강아지가 없다는 것은 더욱 서러웠습니다. 이사 가고 한동안은 맨날 맨날 울기만 했습니다. 그 어릴 적 철도 안 든 것이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 사업이 어떻게 되었고 빚이 얼마고 그런 걸 알 리가 만무했죠. 단순하기 짝이 없던 9살의 저는 단순한 것에 속이 상했습니다. 소시지 반찬을 자주 못 먹는 것이 속상했고, 전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 속상했고,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진 것이 속상했고, 부모님이 돈 벌러 다니시느라 바빠진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저는 매일 떼를 썼고 3살 많은 누나한테 철 좀 들으라며 매일 꿀밤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득 안고 저는 새로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학 가기 전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같이 다닌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친하기도 했고 어머니끼리도 친한 친구도 있었고 매일 다른 반 놀러 가면서 노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더욱 전학 간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학 가는 학교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떡하나. 나는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 다들 나랑 안 놀아주면 어쩌나. 선생님이 무섭지는 않을까.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밥도 혼자 먹어야 하나. 9살 인생 최대의 고민과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학교는 생각보다 꽤 컸습니다. 학생 수도 많았고요. 그럴수록 왜인지 더욱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 네가 지섭이구나. 똘똘하게 생겼네. 나는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무서울까 걱정했던 담임 선생님도 꽤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을 알려주겠다며 어머니와 저와 누나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교를 한 뒤라서 학생들은 운동장에만 몇 명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어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정문과 후문이 어디인지, 저와 누나 교실은 어디인지, 화장실, 양호실, 체육관 등의 위치들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착하시구나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서 5번이나 깨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너무 떨리는 나머지 밥도 목구멍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 3잔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누나와 함께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있는 5학년과 제가 있는 2학년은 건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누나한테 교실까지 같이 가달라고 징징댔지만 얄짤 없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로 향했습니다. 땅만 보고 어기적 들어가서 전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엉덩이에 닿기도 전에 반 애들이 두어 명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누구야? 여기 우리 반인데. 여기 3반인데 너 잘못 온 거 아니야? 덜덜 떨려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다가 그냥 책상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저한테 말을 걸었던 애들은 뭐야, 이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자.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한 것들 천지인데 등교 첫날부터 속상한 일로 시작이 되다니 너무 서글펐습니다. 조회 시간 종이 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오늘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 모두 지섭이랑 친하게 지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도록 해요. 반 아이들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되는 마음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날은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어디 학교에서 왔냐? 형제는 있냐? 집이 어디냐? 축구 잘하냐? 밥 누구랑 먹을 거냐? 이따 미술하는데 준비물은 있냐? 친구들은 제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쏟아냈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떨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제가 원래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했는데, 반 친구들은 그런 제가 자기들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친절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친구라고 여겨졌나 봐요. 전학 간 지 3일째 되었을 때, 반 애들 몇 명이 몰려와서 제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우리한테 먼저 인사 안 해줘? 맞아. 맨날 내 말도 무시하더라. 왜 대답을 안 해? 저는 너무 소심해서 그런 거였는데 친구들이 불편해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또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건 저희 반 반장이었습니다. 반장은 매 수업 시간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주도하니까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였고 참 잘생긴 친구였죠. 목소리도 크고 발표도 잘해서 멋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축구도 잘하는지 맨날 반 애들이 반장한테 몰려가서 끝나고 같이 축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반장이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지섭이가 아직 우리가 낯설어서 그런 거일 거야. 그치, 지섭아? 좀 더 친해지면 지섭이도 말 많이 할걸? 반장은 반장답게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챙기면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반장 말이 맞다고, 아직 낯설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저를 이해해 주었고 상황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반장의 리더십에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고 저희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저희는 바로 옆 골목에 살고 있었습니다. 등굣길에 우연히 마주쳤다가 서로의 집을 알게 된 뒤로 저희는 매일같이 등교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집에서 나가는 날은 반장 집으로 가서 반장을 데리고 학교에 가고 반장이 먼저 나오면 반장이 저를 데리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매일 등굣길부터 붙어 다니던 저희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붙어서 놀기 바빴고 학교 후에도 한참을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고는 했습니다. 저희는 3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었고 4학년부터는 다른 반으로 떨어졌지만 그건 저희의 우정에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저희의 징글징글한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국민학교 다니던 애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같은 중학교로 갔거든요. 반장이랑 저랑 집도 바로 옆 골목이라서 그런지 같은 중학교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반장이 중학교에 가서도 반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리더십 있고 멋진 친구였죠. 오히려 9살 때보다 더 멋져졌습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키도 쑥쑥 크고 공부도 엄청 잘했거든요. 저는 그런 반장한테 진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맨날 축구하고 자전거만 타면서 놀러만 다닌 게 아니라 반장이랑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 저희 집이나 반장 집을 오가면서 시험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는 했죠. 그래서 서로의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고 반장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도 종종 왕래를 하셨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반장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반장 덕분이었고 제가 놀기만 하지 않고 공부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반장 덕이었으니까요. 집안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니까 너무 바빠서 제 공부를 신경 써주지 못하셨는데 반장이 그 몫을 해주니까 부모님께서는 반장을 더욱 애틋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의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집안 형편이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한다면서 보약을 써주셨는데 그때 반장 것까지 해주실 정도로 반장을 생각하셨습니다. 저희의 우정도 고등학생이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둘이 같이 갔거든요. 일반 고등학교를 갔는데 지망하는 학교를 똑같이 써서 그런지 집에서 멀지 않은 고등학교에 나란히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있던 반에 좀 질 나쁜 애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다른 중학교 출신의 애들이었는데 저도 이름을 알 만큼 유명하다면 유명한 애들이었죠. 말썽도 엄청 부리고 친구들도 괴롭히고 돈도 뺏는다고 유명한 애들이었습니다. 하필 그런 애들이랑 같은 반이 되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제 성격은 여전히 소심하고 조용조용한 애였거든요. 지서봐, 혹시라도 쟤네들이 괴롭히면 바로 말해. 나랑 같이 선생님이랑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자. 내가 꼭 도와줄게. 응, 알겠어. 제가 걱정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반장은 쉬는 시간마다 제 반에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반장도 저도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바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놈들이 저를 벼르고 있었나 봅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반장이랑 같이 밥 먹고 각자 반으로 헤어졌는데 반에 그놈들이 있더라고요. 급식을 안 먹은 건지 뭔지 딱 그놈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놈들이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은근슬쩍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냐며 와서는 실수인 척 제 노트를 찍고 잠깐 빌리는 거라면서 제 체육복을 가져가 버리고 금방 준다면서 돈까지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장한테 말할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바보 같고 부끄럽게 느껴져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련하게 참고 또 참고 1학기가 다 가도록 참기만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괴롭힘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놈들이 제가 반항도 못하고 매일 당하기만 하니까 제대로 된 호구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급기야 제가 다니는 학원까지 쫓아와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저와 같은 학원에 다니는 반장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얼른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아니면 내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한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걔네들 때문에 빼앗긴 돈도 합쳐보니 꽤 큰 돈이었고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성적도 떨어졌거든요.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주저하고 있던 중 또 한 번 그놈들이 저희 학원에 찾아왔고 저는 골목길로 불려갔습니다. 새 놈이 저를 둘러싸서 돈을 빼앗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갑자기 어디서 책 한 권이 날라왔고 놀라서 쳐다보니 다름 아닌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반장이 달려왔고 새놈도 동시에 달려들었고 저도 말리려고 뛰어들고 5명이 엉켜붙어서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엉켜있다가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저희를 갈라놓았고 그 사람들은 경찰이었습니다. 제정신을 차렸을 땐 경찰서에 다 같이 끌려온 상황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그놈들이 저를 향해 했던 학교 폭력들까지도 모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놈들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반장의 부모님까지 다 같이 경찰서에 모이게 되었고 부모님들께서는 한참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놈들과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놈들이 저를 노려보면서 가만 안 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장이 조용히 하라고 진짜 감옥 가고 싶냐고 으르렁거렸지만 저는 하도 그놈들한테 당해서인지 무서웠습니다. 부모님들은 간간히 큰 소리를 내시며 대화를 하셨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서야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놈들의 부모님들이 그놈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너희 학교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얼른 지섭이한테 사과해. 빨리! 그놈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이윽고 짜증을 내다가 자기 부모님들에게 한 대씩 맞고 나서야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이 하나도 안 섞인 사과였지만
그래도 사과는 사과인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정리되는 기분, 혹은 끝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놈들의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께도 연신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는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반장한테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반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또 돈을 빼앗기고 맞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당했을 테니까요. 혹시 그놈들이 또 찾아오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아예 제 쪽으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부모님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놈들 부모님한테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셨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괴롭힘 당한 거 일기로도 써놓고 사진들도 갖고 있으니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성화였던 그놈들의 부모님들도 고개를 숙이고 제발 선처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약간은 허무하게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장은 더욱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진짜 든든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함께 다니면서 저희의 우정은 더욱 끈끈해졌고 전교 1등을 하는 반장의 도움으로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되었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던 반장은 누구나 알만한 대학의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좋아했던 저는 수학과에 가게 되었고요. 비록 대학교 때는 다른 학교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살던 저희는 계속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도 방학 때 친구들을 모아 놀러 가기도 하고 군대 휴가 나왔을 때도 만나서 술 먹고 놀고 복학하고서도 서로 학교 도서관 가보고 졸업하고 둘 다 취업했을 때에도 계속 저희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반장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저는 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흐른 후 반장은 제게 자기의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전부터 반장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장의 여자친구는 반장의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분도 거래처의 신입이었어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반장은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입에 닳도록 얘기를 했죠.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도 참 착하신 분 같았습니다. 계속 같이 한번 보자 보자 하다가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뒤 저희 세 사람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서봐,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네가 사회 좀 봐주라. 뭐? 내가? 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 야, 너 수학 선생님이잖아. 애들 앞에서 수학 가르치는 건 잘하면서 사회는 왜 못 보냐? 사회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가 딱이지. 그렇게 반장의 성화에 못 이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청심환을 먹었으니 망정이지. 정말 벌벌 떨리더라고요. 애들 수업이랑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아내분, 이제부터 편하게 재수 씨라고 할게요. 재수 씨가 사람이 정말 착했거든요. 반장이랑 정말 잘 어울렸죠. 그런데 재수 씨의 아버지가 좀 엄하셨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랐고 반장한테만 조금 듣기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금융이나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장이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고도 하셨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후 반장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수 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경영학과를 나왔고 큰 회사에서 일을 해봤으니 자신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반장의 장인어른이 사람들을 모아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지병이 많으셨던 장인어른이 곧 돌아가시면서 장인어른의 사람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반장은 자신의 사업을 잘 일으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일 듯 아닌 듯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수 씨가 임신을 하셨고 반장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할지 아니면 다시 회사로 돌아갈지요. 고민하던 반장은 어느 날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평상시에도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만났거든요.
같이 밥 먹거나 축구 보며 맥주 한잔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원래 말이 참 많은 친구인데 그날따라 말도 거의 안 하고 이상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죠. 너 무슨 일 있냐? 왜 그래? 꼭 돈 빌리러 온 사람처럼. 저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농담을 한 거였는데 반장이 움찔하더라고요. 반장은 정말 제 농담처럼 돈을 빌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뭐야, 진짜야? 지서봐,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이제 아빠도 될 거고 나 진짜 이 사업 잘 일으켜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다. 혹시 너 여유되면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내가 이자까지 쳐서 2년 안에 꼭 갚을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네 돈은 꼭 갚을게.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절대로 가족이건 친구건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나쁜 놈들한테 그런 일을 당한 뒤로 더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반장이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둘도 없는 제 친구 반장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 친구에게 저는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던 저는 아침까지 한숨 못 자고 결정을 내렸고 해가 뜨던 그 시간 반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줘. 저는 반장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반장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제가 그 무렵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거든요. 그맘때 둘 다 바쁘기도 했고 타이밍을 놓쳐서 반장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양쪽 부모님께 다 인사드리고 웨딩 플래너까지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장한테 빌려주었던 그 5천만 원은 제 결혼 자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반장한테 돈 빌려주는 거 고민할 때 여자친구랑도 상의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기는 했지만 함께 해야 하는 결혼에 쓸 돈이었으니까 상의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반장한테 돈을 빌려주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결혼 자금을 메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는 쿨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반장을 몇 번 봤었는데 못 믿어온 친구도 아니고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혼부부 대출이 더 금리가 싸지 않겠냐며 알아보자고 하는 고마운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장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반장은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며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반장은 제가 빌려준 돈으로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전문직 사람도 고용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빌려준 돈을 어디에 쓰던지 상관없었습니다. 반장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반장이 조금 신이 나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딘가 비장해 보이기도 하고 들떠있기도 하고 눈이 반짝반짝한 게 막 20살이 되었을 때의 반장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열흘 뒤 다시 만났고 반장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객들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한테 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게 다 제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반장이 쏘겠다면서 2차까지 거하게 마신 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흐르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수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재수 씨, 웬일이세요? 지섭 씨, 우리 그이가 우리 우리 그이 어떡해요? 다급하게 들리는 재수 씨의 목소리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재수 씨가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반장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미팅을 나가던 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박았다던 반장의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반장은 의식이 없었고 반장 곁엔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네, 반장은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눈앞에 두고도 믿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저는 그저 멍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제 마음과 다르게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상주 아닌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제수 씨는 부른 배를 부둥켜 안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이러다가 뭔 일 나겠다 싶어 제가 자리를 지킬 테니 제수 씨는 가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반장의 부모님께서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반장의 아버지는 평생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시던 분인데 아들의 장례식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반장의 어머니는 우시다가 제수 씨를 챙기다가를 반복하셨습니다. 반장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모두 반장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반장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제수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잠깐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장네 근처 카페에서 제수 씨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 그이가 빌려간 돈이요. 아,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제게 중요한 돈이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장은 세상을 떠났고 그 돈을 재수 씨한테 갚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잖아요. 제가 아니어도 재수 씨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받았던 대출도 있었고 그나마 들어왔던 보험금과 부조금은 사업 정리하면서 거래처들한테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오히려 재수 씨한테 몇 천만 원 정도 빚이 남게 되었으니 힘들 법도 했었죠. 게다가 그때 재수 씨 만삭이었거든요. 곧 아이까지 태어날 텐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거 제가 갚을게요. 네? 그걸 왜 재수 씨가 갚아요? 재수 씨가 빌린 것도 아닌데. 그이가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 제가 그 약속 꼭 지킬게요. 아니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정말 상관없어요. 제가 상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제가 늦더라도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니, 재수 씨는 꼭 갚는다는 신신당부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고 재수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연락과 함께 얼굴에 살도 안 붙은 신생아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간히 재수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저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재수 씨는 재수 씨의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8개월쯤 돌이 되기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새로운 걸 배워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사는 게 바빠서 한동안 잊고 지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핸드폰 은행 어플 알림이 울렸습니다. 3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돈 들어올 게 없는데 뭔가 하고 보니까 재수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얼른 재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수 씨, 이게 뭐예요? 지섭 씨, 저 네일아트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요. 운 좋게 바로 취직도 했고요. 아직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것밖에 보내지를 못하네요. 아니, 재수 씨, 그 돈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이가 한 약속 제가 꼭 지킬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 달에도 재수 씨는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도, 또 다음 달도 재수 씨는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말렸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야 재수 씨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수 씨는 네일샵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네일아트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재수 씨를 찾는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재수 씨 일하는 곳에 가서 몇 번 네일아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몇 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아빠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갑자기 두 명의 아빠가 되었죠. 쌍둥이로 태어난 저희 딸들 때문에 하루하루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행복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빠가 되고 나니 반장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반장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은 아빠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자기 아들 얼굴은 보고 가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반장의 아들은 반장처럼 밝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7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생 되면서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가끔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제가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해서요. 반장의 아들은 반장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장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반장 아들에게 책가방을 사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반장 아들과 재수 씨와 아내와 저희 딸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는 아내와 같이 준비한 것을 재수 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돈이 아니었죠.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수 씨가 제게 주었던 돈이었습니다. 사실 그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고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제 돈이었던 거니까 그냥 쓰라고 했지만 제 돈처럼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내가 그럼 그 돈 모으자고 했습니다. 모아서 다시 재수 씨한테 주자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둘이 버니까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고 저축도 조금씩 하기도 하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재수 씨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가방 사준다는 핑계를 대고 그동안 재수 씨가 저한테 줬던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삼촌이 약속한 책가방. 멋지지?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우와, 감사합니다, 삼촌. 그리고 이건 재수 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내민 돈 봉투를 열어본 재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재수 씨가 저한테 주셨던 돈이에요. 저 도저히 그 돈은 못 쓰겠더라고요. 반장이 저한테 빌린 거니까 반장 부조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더는 돈 갚지 마시고 그 돈은 재수 씨를 위해서 쓰세요. 아니, 이걸 왜 돌려주세요? 재수 씨, 반장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돈은 제가 나중에 하늘 가면 반장한테 배로 돌려받을게요. 그러니까 재수 씨 마음의 짐도 이제 덜으세요. 재수 씨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행복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 재수 씨가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일샵을 오픈했으니 놀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계속 샵 직원으로 일했던 재수 씨가 제가 돌려준 돈으로 재수 씨만의 샵을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선물 들고 놀러 갔다 왔는데 샵도 깔끔하니 예쁘고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곳이라 그런지 장사도 잘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재수 씨는 손님도 많이 받고 창업자들을 위해서 네일 아트 수업까지 열면서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재수 씨가 계속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수 씨는 네일샵이 너무 잘 되어서 3호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파마하는 그런 가게도 크게 오픈해서 아주 잘 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데 제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학군 좋은 동네에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막 오픈 준비를 앞두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심한 목감기였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픈 준비로 선생님들 구하고 홍보 알아보고 하느라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미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무리를 하던 저는 결국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눈앞이 흐려졌고 그대로 길거리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 쓰러진 거야? 당신 너무 무리했어. 과로래. 그날 링거 맞고 퇴원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두통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심할 때는 속이 울렁거려서 토까지 했고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그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막막해졌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학원 오픈 준비를 중단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안내서를 읽는데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보고 또 봤습니다. 단순한 수술도 아닌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니.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억울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막 초등학생이 된 저희 쌍둥이들이 병원에 와서 머리를 모두 밀어버린 채 모습을 보고 펑펑 울다가 가고는 했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고 못 깨어나면 어쩌나, 수술이 잘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눈을 못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수술실로 들어갔고 너무 추운 수술실의 기억을 끝으로 저는 잠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중학교 다닐 때 즐거웠던 기억을 꿈으로 꾼 것 같아요. 꿈에서 깨니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눈 뜨자마자 한 생각은 살았구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이틀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은 아주 잘 되었고 젊어서 회복도 빨리 될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생계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은 입원해 있어야 할 거고 퇴원한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재수 씨였습니다. 재수 씨,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그래도 와봐야죠. 큰 수술 하셨는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거의 다 회복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아니에요. 바쁘신 거 다 아는데요, 뭐. 저 지금 이런 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재수 씨는 음료수 박스와 함께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돈이에요? 갑자기 왜? 제가 지섭 씨 덕을 많이 봤어요. 그이한테 돈 빌려줬던 것도 그렇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지섭 씨 덕에 이만큼 살아요. 그때 저한테 돈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섭 씨 덕분에 가게도 열고 수업도 하면서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언젠가 한 번은 꼭 갚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인 것 같네요. 증여세는 제가 따로 낼게요. 재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참, 저 속도 없죠. 이 상황이 그저 감사하기만 하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속물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 재수 씨의 도움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내가 좀 쉬어도 우리 애들 굶기지는 않겠구나. 생활비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수 씨는 제가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술 후 꼬박 석 달을 쉬게 되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학원 오픈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성공적으로 학원 문을 열 수 있었죠. 합병증과 후유증 없이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딸들도 모두 건강하니 그저 감사한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수 씨는 여전히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재수 씨와 반장의 아들은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커갈수록 겉모습이나 하는 행동들이 반장이랑 점점 닮아가는데 나중에 반장만큼이나 훌륭한 어른이 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랜 벗, 세상에 둘도 없었던 저의 특별한 친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려서 그 친구가 보고 싶을 땐 하염없이 사진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친구가 사랑했던 아내도 남아있고 그 친구를 똑 닮은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친구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은 언젠가 제 가슴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은 내 친구. 지금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다음 생에도 꼭 그 친구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